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 출마한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백성, 국민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또 출세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출마하는 분들도 있죠. 또 당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낙선되는 분들도 있어요. 당선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낙선된 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죠. 인간이 공식적으로 재판받는 게 선거 같아요. 내가 어느 당을 택하느냐, 또 내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신을 했느냐, 이 모든 게 평가받는 게 선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선된 당선인들도 평가를 받는 거고, 또 떨어진 분들도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경쟁 안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선발된다라는 거, 이 또한 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받는 것 중에 참 어려운 평가가 있어요. 그게 무슨 평가냐면은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 내가 저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고 곱고 순하고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고백한다고 다 받아들이겠어요? 평가하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가? 내가 마음을 저 남자한테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자들은 혹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게 난 당신 좋아하지 않는다. 난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괴롭죠. 또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무시당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인간은 굉장히 괴롭죠. 그런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구하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봤을 때 내 성적으로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죠. 시험을 잘 본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행복하지만 우리나라 100%로 본다면은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 보기 좋은 대학, 남들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95%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평가, 실패, 좌절, 낙방 이런 거를 이렇게 겪고 사는 인간들 참 불쌍하죠. 또 취직시험 봤을 때 제대로 뭐 요즘은 뭐 20대 1이다, 30대 1이다, 100대 1이다 라는 것을 통과하고 선발된다라는 거, 이게 다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또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다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즘은 또 컴퓨터 게임에 AI, 인공지능에 또 유튜브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더욱이 요즘은 뭐 마약에 대한 유혹, 약물에 대한 유혹, 물론 저같이 이렇게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살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눈만 뜨면은 요즘처럼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강원도 좀 늦게 피죠. 그래서 이런 것, 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거의 다른 걸 못 보는데,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뭐 대학로라든가 활락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수많은 매력적인 남자들, 매력적인 여자들,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공간 안에서, 또 이제 뭐 요즘은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무슨 채팅 앱으로 얼마 전에 남자 둘, 여자 둘이, 여자가 살해를 당하고 남자들은 21층에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또 욕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는 게 많죠. 그랬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반성을 할 때 주위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숙제입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생태마을에도 이제 젊은 직원들이 70명 정도 돼요. 7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막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사회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엄연한 직장이고 회사 생활이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냥 잘 눈에 안 띄지만 밤새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출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올 때 제가 간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젊잖아. 나도 20대 때 다 그랬어. 저는 이제 60대 이제 줄에 들어섰는데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땐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았죠.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내가 주목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주목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미녀, 추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사람 복을 타고난 사람,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마누라 복이 있는 사람, 마누라 복이 없는 사람, 남편 복이 있는 사람, 남편 복이 없는 사람, 온갖 종류의 이 세상,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해와 용서,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은 엄청나게 많은 용서예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사람, 형제, 특별히 형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많이 하죠. 부모, 형제, 자식. 나한테 잘못한 거 몇 번 7번이면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일상 구두 닦고 방 청소하고 이런 용서 말고 큰 나한테 보증을 서갖고 집안 재산을 날려 먹었다든가, 부모님한테 불효를 해갖고 부모님을 띵겨 먹였다든가, 이런 큰 건, 이런 거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7번이 완벽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라고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이에요. 7번이면 됐지 7번씩 70번이나 어떻게 용서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인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롭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콩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속박에 얽매이느냐면 내가 속박에 얽매입니다. 아구스티노스, 대표적인 회개의 아이콘이죠. 아구스티노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의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알제리,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은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이렇게 아래에 있죠. 지중해가. 위쪽은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이렇게 위쪽으로 지중해. 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홍해 쪽은 누가 있어요? 팔레스티나, 요즘 이스라엘, 터키, 이쪽 시리아, 이쪽 지역이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알제리,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로마의 세금 징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집이죠. 아구스티누스는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마니교를 신봉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모니카는 가톨릭,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아구스티누스는 6살 때 문법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장난과 노는 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암송이나 웅변에는 소질을 나타냅니다. 대개 시나 웅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그런 화려함 때문에 연애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이 시하고 웅변을 잘하니까 정치적으로 출세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16살 때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유학을 갔다가 이때부터 16살 때부터 아구스티누스는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고 도둑질, 연애, 나쁜 일을 골라서 하기 시작해. 16살 때 남의 집 정원에서 배를 훔쳐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방탕한 시절을 보냈던 아구스티누스가 가장 위대한 교부가 학자가, 신학자가, 주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멋대로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한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서 카르타고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아구스티누스. 그러나 아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난폭한 학생들과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덮치기도 하죠. 물론 아구스티누스는 폭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구스티누스는 여자들과 연애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여자하고 연애를 해갖고 아들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이때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체적 욕망과 청춘에 끓는 피는 나로 하여금 순수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20대 때, 30대 때 육체적 욕망이 막 끌어올리죠. 이거 본능입니다. 본능. 청춘에 끓는 피로 순수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아구스티누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나의 육체적 욕망은 나의 젊음과 나약한 기질을 연료로 삼아 맹렬히 불탔습니다. 그리하여 음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16살부터 19살 때까지 아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사생아 아들을 하나 낳죠. 그리고 마니교에 귀의를 합니다. 가톨릭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마니교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아구스티누스는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에 노예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구스티누스를 쫓아내버려요. 너는 내 자식 될 자격이 없다고. 29살이나 돼서 16살에서부터 29살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죠. 29살이 돼서 아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시적인 능력, 또 문법, 철학, 수사학, 변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변론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교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로마로 도망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스, 로마로 와갖고 암브로시오스 주교님의 강론을 받고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죠. 32살, 16살서부터 32살까지 방황을 했어요. 16년 동안 밀라노 정원에서, 밀라노는 암브로시오스 주교님이 있었던 교구입니다. 펴서 읽어라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서를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펴서 읽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이런 글을 읽게 되어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아무도 안 봐도, 그 누구도 안 봐도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의 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멋있는 서예계가 저한테 그걸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아무도 안 봐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으로 살으라고.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요즘 제가 이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술 취함이 죄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32살이나 돼서.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어머니의 권유로 32살에 해갖고 12살에 양갓집 딸하고 약혼을 하게 되죠. 14년 동안 동거하며 아들까지 둔 여자를 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약혼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 후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20살 때 부모를 잃고 모든 인간의 욕망과 영화를 내던진 채 산속에서 들어가 일생을 마친 가톨릭, 이집트의 가톨릭 안토니우스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가봤어요. 300년대 성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한 성인이죠. 바로 수도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듣고 자, 지금이다. 끊을 때는 지금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 다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사제로 길을 들어서서 38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교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고백록이라는 실론이라는 신국론, 고백론, 뭐 너무너무 위대한 책들을 펼쳐 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젊은 시절에 방탕이 없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백록이라는 기가 막힌 책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약한 인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거기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간들을 동정하고 이해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유는 반드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볼 때 주교님이 그 레미제라블 불쌍한 영구 도둑질을 한 그 친구에게 그 은 접시, 은 쟁반을 내가 이것까지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갔느냐? 그러면서 그 시장은 다시 일어서고 사람다운 삶을 꼬제트라는 그 사생활을 키우면서 그런 좋은 삶으로 살아갔듯이 우리에게는 이해와 용서, 자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기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내가 인생에 정말 잘못한 일, 지우고 싶은 일, 이거 나약하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느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니까
정말 새로운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보석으로 내어놓는 그런 다볼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 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 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하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르는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1살, 2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다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데 물 이렇게 내려와갖고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의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얘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줘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 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예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모든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 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네안데르탈인, 무슨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6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 갖고 폰이를 만들어 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다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 올림픽 한다고 영동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 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종종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죠. 특히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심코 짜증을 내거나 비난하고 충고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이라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귀에 거슬리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짜증과 비난이 섞인 말이라면 상대방의 반감을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서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 방식이 자칫 잘못 전달되면 자녀는 자신을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반항심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마치 무법자가 일방통행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배려도 없이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단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배려 없이 이루어진 지적이나 충고는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는 불쾌감과 화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불쾌감과 화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이는 원치 않는 다툼으로 얼룩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죠.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기보다는 그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격려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지시하거나 교훈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이해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의 관계를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독립심을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가고, 이는 결국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때 큰 자산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역할입니다. 이런 태도는 친구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서로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진정한 지지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듯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고 실패에서 서로를 북돋우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됩니다. 첫째, 가족끼리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잘 나간다고 하거나 돈이 좀 생겼다고 하면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연락도 없던 친척이 연락을 하거나 가족의 지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들은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며 무언가를 권유합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주고받지 않았고 별다른 인간관계도 없었지만 가족을 통해 돈이 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러 찾아옵니다. 이 부탁들은 영업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고, 가족의 지인이라면 오래된 인연이라며 도와줄 것을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뢰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돈에 관련된 자랑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간관계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내 돈인데 상대가 자기 돈처럼 여기며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잘 나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수익을 말했다가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돈을 나눠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족들은 당신이 그들을 챙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갑자기 생겨납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은 내 상황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이득 좀 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친형제처럼 지내지만 내가 어려워지면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을 그지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퍼주면 당시에는 잘 대해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돈이 내 돈이면 좋겠다는 욕심만 커지며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을 보여주거나 얼마를 벌었는지 자랑하지 마세요. 그 후 바뀔 인간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돈 이야기가 상대의 욕심과 질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자식의 고생을 더 눈여겨보기에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식의 돈을 탐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둘째,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말을 쉽게 내뱉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의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무시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볍게 내뱉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서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하는 상대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며 위로하려는 사람, 친구의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는데도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배고파서 점심 메뉴를 묻는 사람 등 이런 행동들은 대화 상대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해맑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우선합니다. 상황을 살피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몇 번 만에 진절머리가 나기 쉽습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가치 없는 말로 치부되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무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며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경청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서둘러 대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그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간과합니다. 잘 듣는 것, 그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매우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무분별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단순히 그렇군요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하다 보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례적인 대답이나 부적절한 말은 소통을 방해할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현재 순간을 인식하며 조용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존재를 인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의 미학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직접적인 비난보다 사람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을 비교하는 것은 더욱 나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성격이 좋든지 관계없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복수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비교는 종종 상대방의 의욕을 꺾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은 각자의 고유한 여정이며 우리는 각기 다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는 공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더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집중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피하고 각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를 피하고 자신만의 목표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치 이야기는 피하세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절대로 다루지 말아야 할 주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대부분 돈, 정치, 종교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습니다. 정치란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이야기는 반드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지만 정치 이야기가 시작되면 상대방의 정치 신념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난받으면 극도로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갈등을 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든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적절한 타협과 배려를 통해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침묵도 훌륭한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색한 순간을 피하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경향이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말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혼 없는 대화보다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침묵 속의 대화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침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굳이 말로만 소통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있는 순간 자체를 즐기며 말없이도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의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족과 돈 이야기하지 않기, 생각 없이 말하지 않기,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정치 이야기 피하기, 그리고
침묵도 좋은 대화임을 인지하기. 이 6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세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